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자기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이 짧은 문장은 인생을 꿰뚫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사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 존재의 색을 결정합니다. 불안의 생각을 반복한다면 영혼은 어둡게 칠해지고, 감사와 배움의 생각을 기르면 영혼은 밝아집니다. 생각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유가 내일의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모여 습관이 되며 습관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선택한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색으로 나를 물들이고 있는가? 혹은 어떤 색으로 나를 물들이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계발의 권유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근본적인 태도를 점검하라는 요구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외부의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따라서 지혜로운 인생이란 결국 올바른 생각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 전해준 10가지 실천을 따라 마음의 색을 바꾸고 더 넓은 사유의 지평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을 교정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물들 색이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감사는 흔히 단순한 예의나 순간적인 기분으로 여겨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감정 말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감사는 그렇게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깊은 태도,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곧 지혜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살아있음의 특권을 생각하라.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다. 이 말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는 철학자로서, 황제로서 매일 전쟁과 정치, 배신과 죽음을 마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살아있음 자체를 특권으로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더럽고 우연한 선물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냅니다. 감사의 시선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안해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그러나 감사는 지금 이미 주어진 것들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햇살 한 줄기, 누군가의 웃음, 몸의 작은 회복력조차 기적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지혜를 얻습니다. 실패한 시도에서도 교훈을 찾고 사소한 마찰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며 인생의 유한함을 떠올리고 친구의 짧은 말 한마디에서 깊은 위로를 읽어냅니다. 감사는 삶을 교과서로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거나 억지로 좋은 면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되 그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길어 올리는 태도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배움이 있고 손실 속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작은 기쁨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감사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달려가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고 현재를 놓칩니다. 그러나 감사의 습관은 우리를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 그 안에 깃든 가치를 느끼게 합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잠시 멈춰설 때,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곱씹을 때, 저녁 하늘의 빛깔을 바라보며 잠깐의 고요를 누릴 때 이것이 스토아적 감사입니다. 감사란 단순히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부족함 대신 풍요를 보고 두려움 대신 배움을 보고 무심히 스쳐갈 순간에서 의미를 건져 올립니다. 결국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관찰력을 예리하게 만들고 판단을 온화하게 하며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은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관찰의 깊이를 기르는 훈련.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 지나가는 사람들, 계절의 미묘한 변화, 바람의 흐름. 그러나 정작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눈은 열려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관찰은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관찰은 삶의 본질을 읽어내는 훈련이자 지성의 날을 벼리는 도구였습니다. 세상은 늘 말하고 있지만 듣는 이는 드뭅니다. 대지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지만 배우려는 눈은 적습니다. 한 장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오래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바람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넘어 바람과 인맥이 만들어내는 조화, 작은 움직임 속에서도 드러나는 질서와 균형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창문에 맺힌 서리의 무늬가 어째서 늘 다르면서도 일정한 리듬을 갖는지 그 아름다움 속에서 자연이 말하는 법칙을 포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진실을 드러낸다. 이 말은 단순히 인내심을 가지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에게 비밀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관찰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성급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을 들여 머무른 눈에는 삶의 무늬가 드러납니다. 관찰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판단을 내려버리기 전에 그저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감각은 예리해지며 세상과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세계의 참여자가 됩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분주합니다. 화면의 알림, 시끄러운 소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늘 산만한 시선을 훈련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일수록 의도적인 관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사람들의 걸음 속에서 저마다 다른 속도와 표정을 읽어내는 것.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결을 오래 따라가는 것.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깊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세상을 스쳐 지나가겠는가? 아니면 그 속을 걸어가겠는가? 관찰은 스쳐 지나가는 삶을 멈추게 하고 내면의 걸음을 깊게 합니다. 관찰하는 자는 사물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본질에 가까워지는 자는 결국 지혜에 가까워집니다. 관찰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오래 보지 않습니다. 이미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눈은 오래 머무르며 묻습니다. 왜 저렇게 될까? 저 안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그 질문은 우리를 새로운 이해로 이끕니다. 관찰은 또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깊이 보는 일은 언제나 시간을 요구합니다. 한 번의 시선으로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바라보고 여러 번 놓치고 여러 번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됩니다. 철학자는 관찰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목소리, 작은 몸짓, 말 뒤에 숨어있는 침묵. 이것을 관찰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단순히 자연을 향한 눈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귀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서 파도의 반복을 바라보는 1. 도시광장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흐름을 지켜보는 1.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따라가는 일. 이 모든 관찰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파도의 리듬에서, 삶의 순환을, 군중의 흐름에서, 사회의 본질을, 불빛의 흔들림에서 존재의 덧없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관찰은 우리를 깨웁니다. 세상이 늘 속삭이고 있었음을, 우리가 단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뿐임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교사가 되고 삶은 책이 되며 우리는 배움의 자리에 앉습니다. 관찰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지혜도 깊어집니다. 3.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법. 우리는 소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끊임없는 자동차의 굉음이 있고 사람들의 대화는 쉬지 않고 이어지며 손안의 작은 키기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알림을 울려댑니다. 침묵은 이제 드문 손님이 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리가 넘쳐날수록 우리는 침묵을 더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침묵을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내면과 대화하는 통로, 그리고 사유가 무르익는 토양이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상 때문에 현실보다 더 고통받는다.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으로 자극받고 상상은 현실보다 더 크게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상상의 거품을 가라앉히고 현실의 얼굴을 드러내게 합니다.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힘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거칠며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진실한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침묵을 낭비로 여깁니다. 끊임없이 연결되고 생산하고 반응하라는 압력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우리의 사고는 얕아지고 감정은 소모되고 영혼은 피로해집니다. 침묵은 이 고리를 끊는 작은 저항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생각을 길게 늘려보고 감정을 정리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침묵은 전략이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먼저 듣고 깊이 생각한 뒤에야 입을 여는 것. 이 침묵의 태도는 지혜로 이어졌습니다. 빠른 대답을 준비하기보다 조용히 숙고하는 것. 이 과정에서 말은 짧아지고 그러나 무게는 더 깊어졌습니다. 침묵은 또한 두려움을 걸러내는 힘을 갖습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 사건보다도 소음과 자극이 만든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잠시 침묵 속으로 물러서면 우리는 두려움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응해야 할 문제와 그저 상상 속 그림자일 뿐인 공포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실에 더 정확히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기 성찰의 장입니다. 우리는 대개 외부의 평가와 반응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나 자신만이 증인입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길은 어디인가? 이 질문들은 침묵 속에서만 빛을 발합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진정한 침묵을 경험하는 것은 삶의 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침 산책길에 이어폰을 빼고 바람 소리를 듣는 일, 잠들기 전 모든 화면을 끄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일, 혹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에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일.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차분하고 명료한 사람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이 가르쳐준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힘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의도적인 정지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세상과 거리를 조율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따라갈 때 비로소 삶은 방향을 얻습니다. 4. 불편함을 껴안는 용기. 인간의 본능은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따뜻한 방, 편안한 침대, 익숙한 일상, 반복되는 습관 우리는 그것을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전혀 다른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 할 때 혀끝은 어색하고 문장은 자꾸 틀리고 수치심이 따라옵니다. 악기를 연습할 때 손가락은 굳어 있고 소리는 서툴고 귀는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가슴은 뛰고 손은 떨립니다. 이 모든 순간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토양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물이 곧 길이다. 우리는 흔히 장애물을 돌아가야 할 벽으로 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계단으로 봅니다. 장애물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불편함을 회피하는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은 동시에 정체입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퇴보합니다. 근육이 쓰이지 않으면 약해지고 땅이 갈리지 않으면 메마르듯이 영혼도 불편을 피해 다니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실패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낯선 상황 속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얻고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터득합니다. 불편함은 우리를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고 한층 더 유연하게 다듬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불편을 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편 속에서 자라날 것인가? 이 질문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짜 성장은 안락한 방석 위가 아니라 차갑고 거친 길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쉬운 길 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설 때, 낯선 땅에 홀로 서 있을 때, 힘겹게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그때 당신은 더 깊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불편함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확장의 신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버튼 하나로 원하는 것을 얻고 기다림 없는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점점 더 불편함에 약해집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고 작은 불편에도 분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이 경계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훈련해야 합니다.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짧은 쾌락 대신 긴 배움을 선택하는 것. 추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몸을 단련하고 낯선 언어를 한 문장이라도 더 발음해보고 두려움이 드는 상황에 한 발 더 들어가는 것. 작은 불편을 견디는 훈련이 쌓일수록 큰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편함을 껴안는 용기는 우리에게 회복력을 줍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고난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그때 불편함에 익숙한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미 불편 속에서 단단해진 몸과 마음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불편함을 단순히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스승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불편은 우리에게 한계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그 한계를 밀어내는 법을 가르칩니다. 불편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우리의 내면을 단련하며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니 불편함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불편함을 마주할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길이 바로 내 길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절은 바뀌고 강물은 흐르고 얼굴은 늙어가고 관계는 달라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 시간이 지나면 모양을 바꾸거나 사라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변화란 피할 수 없는 운명일 뿐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실은 단지 변화일 뿐이고 변화는 자연의 기쁨이다. 이 말은 우리의 고정된 시선을 흔듭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를 이름으로만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 익숙한 일터를 그만두어야 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모두 상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정말 잃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기회를 얻은 것인가? 돌아보면 우리의 성장 순간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옮겨가며 새로운 시선을 얻었고 힘겨운 이별 끝에 더 깊은 자기 성찰을 만났습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은 처음에는 텅 비어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배움과 경험으로 채워졌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을 줍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익숙함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과거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를 피하려는 태도는 결국 시간을 거스르려는 무모한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변화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변화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흐르는 강물 속에 서 있다.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는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기 있는 순응 그리고 현명한 적응입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변화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익숙한 환경은 금세 낯설어집니다. 사회는 빠르게 재편되고 인간관계는 순간마다 재정립됩니다. 이때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은 늘 뒤처지거나 불만 속에서 살게 됩니다. 반대로 변화를 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언제나 성숙해지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변화는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삶은 우리의 계산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은 패배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변화 속에서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스토아적 겸손이자 성숙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떠올려 봅시다. 일상의 경로가 바뀌었을 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그 길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결국 더 효율적인 길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그것이 삶의 유한성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큰 변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했을 때 우리는 상실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일터를 잃었을 때 그것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의 잠재력을 깨달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라. 변화는 삶이 너를 성장시키는 방식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변화 앞에서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늘 불확실성을 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배움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다른 모습의 창조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의 기회다. 변화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길러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유연해지며 더 깊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끌어줍니다. 6. 의도적인 거리두기 자발적 이탈. 우리는 흔히 몰입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것, 전부를 쏟아붓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물론 몰입은 삶을 성취로 이끌고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몰입만으로는 균형이 깨집니다. 과열된 불꽃은 오래 타지 못하고 과도한 긴장은 결국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오래전부터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몰입과 더불어 의도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거리두기, 곧 자발적 이탈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산과 바다로 도피하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여행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물러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황제로서 끝없는 전쟁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발견한 피난처는 멀리 있는 산이나 바다가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 안의 고요였습니다. 의도적인 거리두기는 도망이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몰입을 위한 준비이자 사회 재정비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전체의 균형을 보는 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도 후퇴와 고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두어야만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연결시킵니다. 휴대전화는 언제나 켜져 있고 메시지는 멈추지 않으며 사회는 더 빠른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연결은 곧 끊임없는 소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반응하느라 능동적으로 사고할 시간을 잃습니다. 이때 의도적인 거리두기는 우리를 다시 주체로 세워줍니다. 그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알림을 끄고 짧은 산책을 나서는 것. 책을 읽더라도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문장을 곱씹으며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 혹은 하루 중 10분이라도 온전히 조용한 공간에 앉아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 이런 작은 이탈이 모이면 우리 마음은 새 힘을 얻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발적 이탈은 곧 내적 주권의 회복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바깥으로 끌어당깁니다. 일과 의무, 관계와 요구, 정보와 소음. 이 모든 것에 잠식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면 우리는 다시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언제나 고요 속에서만 들려옵니다. 자발적 거리두기는 또한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를 늘 마음속에 갖고 있다. 외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내적 중심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감정은 가라앉고 생각은 정리되며 삶은 다시 선명한 윤곽을 드러냅니다. 의도적인 이탈은 우리를 더욱 깊은 몰입으로 이끕니다. 잠시 멈추고 나면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는 사람은 길을 확인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숨 좀 고르고 싶다. 바로 그 숨 고르기가 의도적인 거리두기입니다. 그 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 더 오래 버티기 위한 힘,
더 정확히 보기 위한 정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한 의도적 이탈은 결국 삶을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삶에서 잠시 물러날 줄 아는 자만이 삶으로 다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잠시 세상을 멀리해야 세상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는 단순한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내적 피난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고 다시 힘을 얻으며 세상을 더 분명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7. 경청의 기술 적극적 듣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진짜로 듣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고 있지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을 떠올리고 질문을 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소통이 아니라 서로 엇갈린 톡백에 불과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경청을 지혜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청은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행위였습니다. 그 안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배움의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입이 하나 귀가 둘이다. 우리는 말보다 2배 더 들어야 한다. 이 짧은 문장은 경청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많이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경청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은 열리고 진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경청은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드러내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경청은 또한 배움의 문을 엽니다. 책이나 강의에서 얻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경험과 시선에서 얻는 배움은 그보다 훨씬 생생합니다. 노인의 삶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책에서 찾기 어려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이의 짧은 질문을 진심으로 들어주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순수한 통찰을 발견합니다.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우리의 세계는 더 넓어집니다. 그러나 경청은 쉽지 않습니다. 집중하려 하면 금세 산만해지고 상대의 말이 길어지면 마음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경청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눈을 맞추고 중간에 끊지 않고 질문으로 관심을 드러내며 상대가 말하는 동안 나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진짜 경청을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보다 침묵의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아는 것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이야기를 오래 듣고 그 안에서 자기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경청을 통해 배우고 배움을 통해 말할 때 그들의 말은 짧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른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빠른 대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깊이 듣고 오래 생각한 뒤에 내놓는 말에서 나옵니다. 경청은 우리를 느리게 만들지만 그 느림 속에서 말은 정직해지고 관계는 단단해지며 지혜는 자랍니다. 그러니 다음번 대화에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재치 있는 대답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귀 기울임입니다. 눈을 맞추고 끝까지 듣고 상대가 다 말한 뒤 잠시 침묵하는 것. 그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존중을 주고 동시에 자신에게 지혜를 줍니다. 8. 평생 학습의 길. 우리는 흔히 배움을 학교와 연결합니다. 교실에서 배우고 시험을 치르고 졸업장을 받는 것으로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배움은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히려 학문적 교육은 시작일 뿐, 삶 자체가 거대한 배움의 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배운 자만이 자유롭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배움은 끊임없는 사유와 탐구, 자기 삶을 성찰하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자기 안의 무지를 깨닫고 그 무지를 메워가는 사람만이 삶을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궁금해합니다. 돌멩이 하나, 곤충 하나에도 질문을 던집니다. 왜? 라는 질문은 아이의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점점 질문을 줄이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늘려갑니다. 질문이 멈출 때 배움도 멈춥니다.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는 평생 학습은 바로 이 꺼져가는 질문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끝없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책, 다큐멘터리, 강의, 온라인 수업, 심지어 짧은 대화 속에도 배움은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소비하기만 하고 곱씹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성찰을 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로 이 점을 경계했습니다. 배움은 축적이 아니라 소화라는 것입니다. 읽은 문장을 곱씹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다른 이에게 설명할 때 비로소 배움은 내 것이 됩니다. 삶은 매일 새로운 교과서를 제공합니다. 실패는 인내를 가르치고 성공은 겸손을 시험하며 타인과의 관계는 공감을 훈련시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작은 성찰,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 하나가 평생 학습의 씨앗이 됩니다. 평생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굳어지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배우고 있기 때문에 늘 새롭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며 늘 새로운 길을 만들듯 평생 학습은 우리 인생의 길을 끊임없이 새롭게 다져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배움의 장으로 바라보십시오. 책에서만 배우지 말고 타인의 말에서 배우고 작은 실패에서 배우며 자신 안의 오류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움을 곱씹고 적용하여 내면에 새겨 넣으십시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참된 배움, 곧 삶을 자유롭게 하는 배움입니다. 9. 다양한 만남에서 얻는 지혜. 우리는 혼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사유하며 조용히 기록하는 과정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과의 만남, 타인의 경험과 시선에서 오는 배움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더 낫게 만드는 이들과 사귀라. 여기서 낫게 만드는 이란 반드시 위대한 스승이나 현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는 사람, 혹은 자신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만남은 단순한 교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깊이를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서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장에서 시민들과 대화했고 군중 속에서 삶을 관찰했습니다. 노인의 경험담 속에서 지혜를 얻었고 아이의 순수한 질문 속에서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만남은 우리가 가진 사고의 경계를 부수고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합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길에서 스치는 이웃, 우연히 대화를 나눈 낯선 사람, 이 모든 만남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듣다 보면 공감이 자라고 타인의 열정을 보며 우리는 다시 동기를 얻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한쪽 시각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양한 만남은 또한 겸손을 가르칩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보지 못한 세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 겸손은 우리를 더 부드럽게 하고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만남은 나를 낮추지만 동시에 나를 넓혀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안에 있는 이야기를 배워라. 모든 사람은 하나의 책이고 모든 만남은 하나의 장입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다음번 대화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상대의 말 속에서 배움의 실마리를 찾으십시오. 어떤 이는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어떤 이는 용기를, 또 어떤 이는 겸손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만남은 우리를 더 큰 인간으로 만듭니다. 혼자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우리의 지성은 확장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았듯이 우리 역시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10. 판단 대신 호기심을 선택하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을 내립니다.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손가락 한 번의 스크롤, 짧은 눈빛, 단 몇 초 만에 우리는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현대의 속도는 우리를 빠른 판단에 익숙하게 만들었지만 그 속도는 동시에 우리의 시야를 좁혀버렸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배울 수 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순간 배움은 멈춰버립니다. 판단은 문을 닫고 호기심은 문을 엽니다. 호기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태도입니다. 낯선 의견을 들었을 때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대신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묻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세상을 확장시키는 문을 열어줍니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입니다. 낯선 상황에 들어가면 두려움 대신 탐구심을 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쌓일수록 그는 더 유연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반대로 판단이 앞서는 사람은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다른 관점을 만나면 화를 내고 낯선 이야기를 들으면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틀 안에 갇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안전을 주지만 동시에 정체를 만듭니다. 호기심은 불편을 주지만 동시에 성장을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모든 것은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시도조차, 잘못된 선택조차, 낯선 사람의 말조차 모두 배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품는 순간 세상은 더 넓고 풍부한 교실로 바뀝니다. 호기심은 또한 겸손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호기심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를 배움으로 이끌고 배움이 우리를 지혜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다음번 낯선 것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빠른 판단을 내리는 대신 한 박자 늦추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왜 그렇게 될까?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만약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들이 바로 호기심의 문입니다. 판단은 닫힌 문이지만 호기심은 열린 창입니다. 닫힌 문 안에서는 공기가 탁해지지만 열린 창은 새로운 바람을 들입니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숨쉬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판단을 늦추고 호기심을 선택하라. 그 길에서만 너는 끝없이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한 문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영혼은 자기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그리고 10가지의 실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감사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로 무늬를 읽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불편함 속에서 성장하며, 변화 속에서 지혜를 얻고, 의도적인 이탈로 균형을 되찾고, 경청으로 관계를 깊게 하고, 평생 학습으로 자유를 얻고, 다양한 만남에서 겸손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판단보다 호기심을 선택하는 길.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지혜로운 존재로 변해갑니다. 성장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유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지는 풍경입니다. 오늘의 사유가 내일의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이 결국 우리의 삶을 빚어냅니다. 그러니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 생각은 어떤 색으로 나를 물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일 나는 어떤 색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고요한 기록은 자극보다 깊이를, 속도보다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 길 위에서 함께 걸으며 생각의 색을 다듬어 가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어떤 빛깔로 물들지 함께 더 잘 선택해 나가겠습니다.